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패턴 레코니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통째로 해가지고 얘가 뭐 이 산 풍경이냐 아니면 바다 풍경이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먼저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바운딩 박스에 있는 영상이 어떤 오브젝트인가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앞에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분류를 해서 각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메소드 중에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디스턴스 베이스드 중에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discriminative 메소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빠져 있네요. 근데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 기계학습 코스에서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기계 학습의 관점에서 머신 러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러닝 시스템의 한 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학습 데이터는 각 데이터를 XI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 레이블을 YI라고 해서 그게 1부터 N까지 N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얘는 오브젝트 클래스 1번이다. 얘는 클래스 2번이다. 이렇게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의해서 그 함수가 있을 거예요. G, X 세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G, X 세타는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파라미터를 우리 세타라고 하고 X는 인풋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G라고 하는 함수에서 0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바운더리를 정의하고 그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면 A 클래스, 0보다 작으면 B 클래스 혹은 우리가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우리가 바이너리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죠? 모든 두 개의 페어에 대해서 클래스 페어에 대해서 클래스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 각각 뭐 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세타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얘가 클래스 1에 해당되는지 2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함수 G, X 세타는 0이라고 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을 쭉 넣어보니까 어떤 것은 잘 클래스를 구분하고 근데 어떤 애들은 데이터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 그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 데이터 샘플 중에 잘 구분 못하는 failed 되는 것의 비율을 classification error 라고 하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함수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G, XI는 아까 봤던
모든 학습 데이터 X에 대해서 G를 적용시켰을 때 그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혹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i는 그 xi의 정답지에 해당되는 것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개의 값이 차이가 나는 다른 애들만 모아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거죠. 만약에 같다 하면 0일 거니까 델타 펑션을 적용시켜서 0일 때는 0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1로 두는 어떤 함수를 지나서 모든 것들을 서메이션 하면 결국 틀린 애들의 개수만 나오겠죠. 그걸 우리 n분의 1로 나누면 결국 앞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라고 하는 이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첫 번째는 discriminative method라고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0이 되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있을 것이고 그 경계면이 있을 것이고 그 경계면만 찾으면 그러면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G 값이 그 경계면은 0이고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1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 경계면만 찾으면 된다. 그게 우리가 discriminative method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나 그것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퍼셉트론이나 혹은 스포트 벡터 머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강력한 클래시파이어들은 전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메소드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제너러티브 메소드인데 이 앞에 있는 얘는 그냥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전체적인 분포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디시전 룰을 찾기 위해서 실제 그 각 클래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추정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너러티브 메소드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각각의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 학습 데이터하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하고 가장 가까운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식은 결국은 해당되는 내가 새로운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기존의 학습 데이터와 거리를 따져보고 그 거리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소드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K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보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중에 대표적인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학습의 과정에서 한번 볼게요.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 집합이 얘들은 자, C1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얘는 C2에 해당되는 것이다. CM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 1번인 경우에 X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를 구별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피처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키라고 하는 것, 뭐 몸무게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코 높이, 아니면 뭐 눈동자의 색깔, 뭐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정답지를 아니까 한국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한국 사람들의 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눈동자의 색깔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우선은 학습되는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모든 레이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클래스별로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XNew가 나왔을 때 XNew가 C1일 확률, XNew가 C2일 확률, XNew가 CM일 확률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선택하면 결국 그게 우리가 원하는 M이 어느 클래스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 결과를 얻어요.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C1인지 C2인지 C3라고 하는지 이 확률을 우리는 베이시안 룰에 의해서 정의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방법 부분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 X가 어떤 분포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다 제너러티브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얘가 클래스 1번이냐 하고 클래스 2번인가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만 잘 정의를 하면 나머지는 멀티플 클래스에 대해서는 확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C1인지 X가 주어졌을 때 C2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이 확률 값을 가지고 빼서 0이 되면 그거는 둘 다 같은 거죠. 얘 클래스 1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C1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아니 마이너스다. 그러면 C2가 더 높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린 GX를 정의를 하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디시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GX는 0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지나는 모든 X 값들을 쭉 모으면 그게 경계면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얘만 확실하게 알면 그냥 끝이에요. 자, 여기 보면 P 기본 B에 대해서 B가 주어졌을 때 A일 확률. 우리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에서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가 B일 확률 분의 B일 확률 분의 A이면서 B일 확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건 그냥 조건 함수에서 이미 정의된 거예요. P의 기본 A의 B도 역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면 사실은 P의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P의 기본 B의 A 곱하기 PB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P의 A 기본 A의 B 곱하기 PA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CK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입력 데이터 C에 대해서 CK1 클래스 1 확률은 PX분의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PX분의 그 다음에 X와 CK 교집합인데 그 교집합은 여기서 얘를 곱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식을 해서 CK가 주어졌을 때 X 확률 곱하기 P의 CK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죠. 이게 우리가 베이스 룰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룰을 우리가 잘 뜯어보면 X가 주어졌을 때 CK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딱 보고 데이터가 얘가 코끼리인지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양이인 그림들만 다 모아서 X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개인 경우에도 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체 요런 이미지가 나올 확률을 가지고 이걸 구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샘플 데이터에서 고양이인
샘플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인지, 개의 샘플이 몇 개인지를 보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P, CK를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그 CK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피처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각 확률을 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단지 PX를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입력 X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인가를 구하는 거니까, X가 주어진 상태에서 C1인지 C2인지 이것만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둘 다 P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넌 0에서 PX를 양쪽에 곱하면 얘는 자연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PX가 큰 거는 관심이 없어요. PX는 상관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고 결국은 P에 X가 주어졌을 때 C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P의 CK 곱하기 P의 CK의 X, 요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그냥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어떤 수치가 낮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 있는 집단을 우리가 C1, 암이 안 걸린 것을 우리가 C2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암이 걸려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그 값들의 분포들을 우리가 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샘플에서 암이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전체 우리 사람에서 암이 걸릴 확률이 뭐 한 10%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PCK가 되겠죠. 그러니까 PCK에다가 그 특정 클래스에 우리가 원하는 피처가 어떤 분포를 갖는가 확률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넣어서 아까 PX를 다 같이 나누면 결국은 요 위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C1이 주어졌을 때 X 곱하기 PC1 빼기 PX 해서 요 빼기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고 PC1과 PC2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C1일 때 X인 거, C2일 때 X인 거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likelihood ratio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클래스 1번일 때 X가 얼마나 많이 관찰되는지, 클래스 2일 때 X가 얼마나 관찰되는지, 그걸 우리가 likelihood ratio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얘는 C1 PC1 분의 PC2, 이것은 전체 데이터에서 이 클래스 1번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클래스 2번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그것의 비율을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빼가지고 값이 0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걸 보는 거죠. 이 식이나 다 동일하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PC1과 PC2가 같다. 이 PC1과 PC2가 같다면 같으니까 그냥 1이니까 얘를 없애고 그러면 결국 PC1이 주어졌을 때 X와 C2가 주어졌을 때 X 이 두 개의 확률값이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보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게 X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의 피처 벡터지만 그냥 1차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을 보면 빨간색은 C1일 때 X가 어떤 분포를 갖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은 완벽한 우리가 확률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분포, 임플리시티컬한 그런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빨갛게 표현을 했다, 이죠? 파란색은 C2에 대해서 C2가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X가 어떤 분포를 갖는가를 가지고 보면은 결국 요 두 개의 값이 같은
요 크로스되는 요점이 결국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요 x뉴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는 쭉 올라가면 파란색은 px의 c2가 되고 여기 있는 얘는 px의 c1이 되겠죠. 당연히 px의 c1이 더 크니까 얘는 클래스 1이야. 여기로 쭉 오면 이 클래스 2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1차원에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 차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PC1과 PC2가 다르다면 PC1과 PC2가 다르다면 우리가 디시전 바운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PX의 C1 하고 PX의 C2라고 하는 것이 같은지는 우리가 이 점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P C2의 X 아까 앞에 있던 이에요. 이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PC1과 PC2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릴 확률과 암이 걸리지 않을 확률 이렇게 해보면 확률이 다르겠죠. 그것들이 옆에 곱해지니까 그러면 PC1의 X를 두고 PC1을 여기로 곱해가지고 나눠가지고 PC1분의 PC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PC2의 X라고 하는 요 확률에다가 알파를 곱해요. 요 알파가 앞에서 봤던 요거예요. 그죠? C1과 C2 전체 클래스에 대한 비율. 그거를 우리가 곱해서 결국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알파를 곱해가지고 전체를 키우거나 혹은 줄이거나 한 그 알파 P XC2라고 하는 걸 가지고 두 개를 디시전 바운드를 구하면 되겠죠. 많이 다를 때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PC1과 PC2를 prior probability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떤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게 지금 불이 났는가? 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싶어요. 불이 났다, 불이 안 났다. 이게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이 누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불이 딱 있다, 그죠? 그럼 그 불이 딱 있는 상태에서 얘가 불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 사막이다. 그러면 그런 불이 있어도 불이 절대 안 나겠죠. 근데 만약 얘가 지금 이 주유소 부근이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기냐 아니면 건기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관찰했을 때 그것이 불이 날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동일한 어떤 X가 관찰되더라도 얘가 C1일까 C2라고 하는 것에서는 바로 이 PC1 바로 이게 사전에 지금 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나는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classes classification은 이 CI에 대한 decision 펑션을 GIX는 CI가 이게 prior probability가 있고 그 다음에 CI 기준으로 해서 X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GIX라고 그렇게 해서 이 GIX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YX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P, C1, C2, C3가 같다면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는 파란색이 될 것이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그린색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1차원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CK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모아서 분포를 구하고 또 뭐 C1, C2 각각의 클래스별로 각각 X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구해서 이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찾아요. 그게 결국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X뉴가 있으면 그러면 그 X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PCK 곱하기 X뉴에 대한 CK가 주어졌을 때에 그 X뉴가 될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맥시멈 밸류를 갖는 클래스를 찾으면 된다. 이게 뭐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제 글자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 글자 인식에서 쓰는 피처가 있을 텐데 그 피처를 우리는 만약에 5x5의 바이너리 이미지다. 그러면 첫 번째 픽셀, 두 번째 픽셀, 세 번째 픽셀 각각을 다 우리가 이제 x1, x2, x3 해가지고 그 차원의 x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픽셀이 0인가 1인가 이걸 다 분포를 보겠죠. 그럼 이제 4라고 하는 모든 애들이 다 사실은 첫 번째 픽셀이 1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각각에 해당되는 픽셀들에서 다 그렇게 분포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4가 분포하는 영역이 이렇게 돼서 많은 애들은 여기 다 있지만 우연찮게도 좀 삐뚤삐뚤하게 쓴 애들은 옆으로 조금 이동이 돼서 여기는 좀 듬성듬성 있는 그런 어떤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이죠. 1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차원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될 텐데 어쨌든 그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가장 많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확률 분포가 높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면서 듬성듬성 있는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1, 2, 3, 4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확률 분포를 구하면 새로운 X뉴가 나왔을 때 그럼 얘가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각각의 PCK와 그 다음에 CK라고 했을 때 X뉴가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 X뉴에 대한 GK를 정의해서 그 GK가 가장 큰 애를 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4와 1이 있다 했을 때 얘는 X뉴는 결국 4 혹은 1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4와 1.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산에서 결국 얘가 어느 산 봉우리에서부터 온 줄기냐 이걸 찾는 거 비슷한데 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굉장히 가는데 이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거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분포하지 않고 주로 이쪽 축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X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거리에 있지만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정, 그 분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자, 그래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전체 에러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C1, C2가 있고 그러면 X가 C1 클래스에 있으면서 실제 데이터가 R2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빨간색 이쪽에 있으면 파란색 C2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정했다고 치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학습 데이터는 여기 있는 애들도 빨간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애는 전부 파란색이야. 이렇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는 그렇게 답할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전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여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실론 1과 면적과 입실론 2에 해당되는 면적, 얘는 실제로는 파란색인데 우리는 빨간색이라고 클래시파이어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지면 이 자체가 이미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물론 다른 또 피처를 더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요 피처만 쓴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있는데 키만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의 분포가 있을, 키 분포가 있을 것이고 미국인의 키 분포가 있으면 키만 보고 얘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측정하고 싶다, 결정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오버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 에러는 최소화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은 바로 C1인데 X1 확률, 이게 이제 이 빨간색의 분포 곡선이 되겠어요. 그거를 R2 영역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PC1을 곱하죠. 이게 우리가 베이스에서 이 PC1을 곱하죠, 항상. 그래서 곱한 거와 그 다음에 요 E2에 해당되는, 입실론 2에 해당되는 것을 더하면 이게 에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는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에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오버랩 돼 있다면. 만약에 오버랩 돼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전혀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요 겹치는 영역에 해당되는 E1의 PC1, E2의 PC2 이렇게 곱한 형태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결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여기에. 그러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요 빨간색 부분, 얘가 E1 플러스 E2죠. 얘가 에러예요. 자, 그런데 요 에러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줄여줄 수가 있다, 이죠. 어떻게 줄여주는가 하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그림적으로 오면 금방 알겠죠. 그러면 요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잘못된 거, 반대로 학습 데이터로는 얘가 빨간색으로 레이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클래시파이어는 파란색으로 잘못 할 거. 그 다음 요 영역은 원래 있던 애라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줄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에러가 최소화되면서 결국은 여기에 교차되는 요 영역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각각에 해당되는 이 클래스, 아까 봤던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영역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양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면, 혹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센터점이 있고, 거기서 그걸 우리가 평균이고, 거기서 이 표준 편차만큼 갖는 어떤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의 것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학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적절한 그 분포를 먼저 정의를 해서
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 각 해당되는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CI의 X라고 하는 것이 있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함수 형태로 표현이 돼서 결국은 여기에 이 뮤i, 이 평균, 미디언, 중간값과 민값과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이 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것. 근데 이게 1차 함수가 아니고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i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뮤i와 시그마 i라고 하는 요 파라메타를 구하는 게 학습이다. 아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G의 X, 기본 X, 테스트하는 X에 대해서 이 함수 G라고 하는 함수에서 여기는 파라메터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파라메터 2개를 정하는 것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prior class probability가 다 동일하다면 클래스별로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probability CI를 다 곱하는데 그 PCI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얘가 지금 뭐 곱하기 2의 몇성이 되잖아요. 이걸 로그를 취하면 얘가 곱한 거니까 더하기로 나오고 더하기 나오는데 얘가 뭐 분해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고 이거 2분의 1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요 지수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이 로그가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얘를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에 콘스트가 있는 것들은 그냥 버리고 결국 이 앞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가장 큰 애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니까 얘를 자세히 보면 여기 2분의 1도 다 동일하게 다 곱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다 빼고 가장 작은 애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가장 작은 애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x가 있는데 새로운 x가 new x가 맞죠. 그럼 걔가 클래스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것은 각각에 해당되는 그 중심점 얘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면 각 클래스의 중심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여기 시그마를 곱했어요. 시그마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하는가 하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베리에이션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차원이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이 변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분의 1로 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아까 있던 요 예제에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요 센터에서부터 x6까지 거리 센터에서 x6까지 거리를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 분산으로 나눠주니까 이쪽으로는 얘가 분산이 커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x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쫙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말은 거리는 멀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요 축에 해당되는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분산으로 나눠주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죠? 여기는 이쪽 축으로는 분산이 작기 때문에 나눠주면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리지만 센터로부터 같은 거리지만 이 해당되는 그 방향으로 얼마나 분산이 큰가 작은가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거리를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 그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리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U가 나오면 그것과 각 해당되는 클래스의 중심점까지 거리인데 여기에 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눠주는 항이 항상 거기 들어간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클래스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피처 공간에서 피처 1번과 피처 2번이 서로 분산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는 굉장히 분포가 넓다. 그래서 근데 뭐 예를 제가 근데 만약에 이제 머리 컬러를 생각해 보면 머리 컬러는 한국 사람은 거의 뭐 갈색이 많다면 굉장히 컬러 분포로 쳤을 때는 굉장히 좁죠. 그러면 컬러가 머리 헤어 컬러가 약간만 다르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값들에 따라서 그 분산이 다를 때는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되지만 만약에 같다면 거리가 다 동일하다면 그러면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굳이 분산에 해당되는 것을 나눠줄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리만 가지고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X축이든 Y축이든 다 동일하게 1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리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거리, 이쪽에서 거리. 그래가지고 구하면 결국 이 중심점에서의 직선의 중점에 해당되는 것에 법선 방향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어떤 새로운 애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쪽 클래스에 해당되고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 클래스에 해당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코베런스가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데 다만 이제 이것을 각각의 피처마다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얘를 분산으로 나눠주니까 요 형태를 우리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그 축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 분산으로 나눠준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죠? 얘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다 동일하다. 그죠? 이거는 각 클래스마다 달라요. 분산이. 만약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의 키 분포와 미국 사람의 키 분포가 다르면 각각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동일하다. 동일한데 다만 피처별로 키에 대한 피처와 헤어 컬러에 대한 그 거리가 분산이 같다.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이 방법을 쓰는 거고 다른데 각 피처마다 다른데 모든 클래스마다는 같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상태를 많이 가정하는데 클래스마다 각 클래스마다 1번일 때와 2번일 때마다 이게 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산은 같은데 단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얘들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이 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산이 크기 때문에 얘를 거리를 나눠준다는 말은 이 방향으로 이걸 압축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거리가 멀지만 나눠주기 때문에 압축되는 거죠. 얘도 압축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렇게 하면 결국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삐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쪽 방향으로
여기까지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는, 요 점은,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지만, 이 분산이 이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클래스 전체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인데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이제 K가 1일 때 K가 1일 때는 K가 1일 때는 그냥 nearest neighbor classifier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까만색 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빨간색 점들이 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분포가 쭉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걸 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 두 개를 가장 잘 나누는 직선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디스크리미티브는 어쨌든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점들의 분포가 얘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면 이 센터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규 분포를 구해서 이 두 개의 가까운 걸 하면 그게 우리가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인풋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X가 들어오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트레이닝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애가 만약에 까만색이면 나도 까만색이야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샘플들을 우리가 쭉 받아가지고 그 샘플이 너무나 복잡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어떤 파라메트릭한 어떤 모델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고 그 유형에서 저런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임상에서 요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니까 항상 이건 감기더라 폐렴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학습돼 있던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사례에 해당되는 레이블을 나는 따르겠다. 근데 nearest neighbor는 가장 가까운 애 한 개를 딱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x가 들어오면 그 x와 지금까지 학습된 xi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거리를 구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xi에 있는 레이블 y를 나의 y라고 하겠다. 이게 이제 nearest neighbor classifier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미지 원본 데이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이미지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뭐 시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피처 벡터라고 해도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자체를 쓰진 않고 많은 경우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조명이나 혹은 뭐 카메라의 위치나 이런 그 컴퓨터 비전의 특성상 인베리언트 해야 될 요소들을 최대한 상쇄시켜 가지고 거기에 로버스트한 그러한 어떤 피처 공간으로 바꾼 후에 그 피처 공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아니고 컴퓨터 비전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자, x가 주어지면 각 x에 대해서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거리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잘 이렇게 분포를 잘 해놓으면 피처 공간상에서 잘 해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애를 전체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떤 자료 구조를 잘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어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모든 거에 다 거리를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A의 레이블을 쓴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있던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 샘플들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쫙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요점에서는 빨간색이 가까우니까 빨간 지역. 가다가 요 싹 넘어오면 요 빨간 게 더 가깝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빨간 지역.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딘가는 바운더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쭉 뽑아보면 막 이런 형태가 막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 섬이 있죠, 섬. 우연찮게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원래 데이터 레이블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원 데이터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뭐 확률일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어떠한 이제 뭐, 만약 여기 혹이 났는데, 어떤 혹이 났는데 얘가 암인지 아니면 그냥 피부 트러블인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그 방법 자체가 피처를 뽑은 피처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earest neighbor classifier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요런 애들이 있으면 섬에 가까운 영역은 최대한 이 빨간색으로 디파인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섬이 있을 때마다 요런 바운더리 영역들이 항상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모호한 어떤 영역 부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어떤 샘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오버피팅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아웃라이어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느 정도 에러가 있더라도 우리는 직선으로 다 나누죠. 우리 앞에 있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도 우리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 모델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나에 대해서만 최대한 모델을 잘 만들고 또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전체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애들은 nearest neighbor는 그 아웃라이어 주위로 다른 어떤 그룹들이 생긴 영역이 리전이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샘플이 있는데 테스트 샘플도 사실은 답이 없어야 되는데 답이 있는 테스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실제로 여기 빨간색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아웃라이어 파란색 애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모든 테스트 데이터 문제은행에서 다 풀어보고 문제 푸는 거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실제는 빨간색이었다면 이게 다 에러가 되겠죠. 잘못 클래시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오버피팅 됐을 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K nearest neighbor 요 문제에서 요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를 쓰는 게 아니고 가까운 K개를 구하고 그 K개의 레이블이 무엇인가를 보고 다수결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X에 대해서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K개의
least distance value를 찾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K개를 찾아가지고 그 K개의 각각의 레이블을 보고 거기서 가장 많이 답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정한다. 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을 써요. 내가 뭔가 이렇게 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K 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를 쓴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K를 홀수계로 하면 돼요. 그럼 항상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중에서 뭔가 더 큰 애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 K가 짝수라 그러면 동일한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결국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피처 공간상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 플러스 영역과 그 다음 다이아몬드 영역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영역을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nearest neighbor 하면 K가 1일 때는 가장 가까운 거를 영역을 타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K를 5로 하면 5로 원하는 말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5개를 찾고 그 중에서 어디가 다수냐를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버피팅 되는 부분들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점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잘못된 부분이 실제 잘못된 부분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원래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모르죠. 모르고 결국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에러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K를 적절하게 정해서 K가 1일 때보다는 약간 그걸 늘림으로써 아웃라이어를 조금은 이제 오버피팅 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가?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샘플, 뉴 샘플과 기존에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와의 거리를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해서 각각의 벡터와 각각의 벡터의 요 항들끼리 다 빼가지고 그것에 제곱해서 루트를 취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어떤 점과 어떤 점,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1차원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L2 놈이라고 그래요. L2 놈. 근데 L1 놈인데 L1 놈은 얘는 제곱하지 않고 그냥 절대치를 구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2 놈과 L1 놈의 극단적인 차이는 이걸 우리가 CT 블록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2차 공간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를 가라 라고 하면 그냥 건물 뚫고 막 벽 뚫고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 거리가 L2 놈이에요. 근데 L1 놈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도시에 이 블럭이 있다면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결국은 X 거리 그 다음에 Y 거리 이렇게 해서 각각의 거리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응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는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놈이라고 해서 LP 놈인데 이거는 이제 P를 각각의 그의 P를 P승하고 그 다음에 루트의 P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두 벡터가 있으면 그 두 벡터의 한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 두 개의 값을 곱한 것. 그게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예요. 코사인 디스턴스는 그냥 이 두 개 벡터의 각도, 이 얼마나 이 방향성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게 코사인 디스턴스예요. 아까 봤던 우리 말라노 디스턴스 있죠. 얘는 그 해당되는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특정 어느 분포와 어느 분포 두 개의 거리를 하는 거죠. 이게 샘플 하나가 아니고 X와 Y가 아니고 어떤 분포와 어떤 분포의 거리 혹은 어떤 분포와 어떤 점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말라노 디스턴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플리케이션마다 정의를 달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 nearest classifier와 base classifier를 크게 보면 base classifier는 이 parametric approach다. parametric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 형태로 문제를 정의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의 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미리 잘 정의를 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포를 우리가 확정을 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샘플은 필요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 이미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만약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냥 특정 클래스마다 센터점과 분산만 있으면 되죠. K nearest classifier는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는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그래요. 무조건 parametric approach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특정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K nearest neighbor처럼 non-parametric approach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신에 각 테스트 인풋에마다 모든 트레이닝 샘플과의 거리를 다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모든 데이터에 다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잘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와의 다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장 가까운 애를 찾는 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프로치를 써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거리를 다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샘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닝 샘플이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이 K nearest classifier가 어렵죠. 반대로 샘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희귀병을 걸려 있는 그런 것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K nearest 형태로 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케이스와 지금 현재 케이스가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고 그 가까우면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 nearest와 베이스 굉장히 완전히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뭐 간단한 우리가 문제, 이거 우리가 토이 프로블럼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셋이 0에서 9까지 이 숫자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있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사이즈도 동일하게 크기를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바이널라이제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 애프터 프로세싱을 한 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처리를 한다 이죠.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K nearest neighbor처럼 한다면 그냥 여기 인풋 데이터 0이 들어오면 이 0과 가장 가까운 그냥 다 계산하는 거죠. 다. 이게 다 트레이닝 데이터니까. 그래서 다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분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각 0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0에 되는 클래스마다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게 이게 약간은 이런 형태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1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 모양이 있고 이렇게 약간 뻗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과 어떤 테스트 데이터하고 얘하고 이제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K nearest는 이 0이 여기 있는 모든 애들하고 다 펴가지고 비슷한 애와 얘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3개를 구해가지고 그 3개 중에 2개가 0이니까 얘는 0이야. 뭐 이렇게 이제 버팅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분류기로 학습한다는 것은 아까 봤던 이런 각각의 클래스별로 미리 이런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하고 그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것과 인풋 테스트가 들어오면 그 테스트와 이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기계 학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배울 텐데, 우리가 지금 이걸로 계속하면 거의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굉장히 다양한 클래시파이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인풋이 들어오면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피처 가장 어떤 클래스 1이냐 2냐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피처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피처를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클래스 1이냐 2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피처를 가지고 2개의 클래스를 나눴을 때 그럼 그 밑에 내려가서 그것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클래스 1번이다.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 브랜치로 내려온 애들은 전부 다 클래스 1번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만약에 다른 브랜치로 내려갔을 때 그 안에서도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가 또 분리가 된다면 또 거기서 가장 도미넌트한 피처를 찾고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누고 계속 이렇게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과 그 트리의 노드에서부터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브랜치로 내려가는지 내려가서 결국 그 브랜치에 해당 들어가면 얘는 클래스 1번이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디시전 트리예요. 그 트리 형태로 우리가 미리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런 트리 형태로 잘 조직화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 트리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우리가 레이블을 찾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비슷한데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그냥 하나의 어떤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최소한 최소가 되도록 이 라인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이게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 클래시파이어로 해가지고 이 어떤 그 마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지금 이 중간에 DMG가 있듯이 그런 어떤 마진이라고 하는 영역을 두고 거기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쓰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그 비슷하지만 얘를 이 커널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거친 후에 그 함수를 거친 그 상태에서 거리 그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
기하학적인 부분들도 이 리니어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고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별은 A 그룹에 해당되고 이 별은 B 그룹에 해당된다. 이게 두 개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막 서로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우주로 나가보면 이 별이 여기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굉장히 멀죠.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거를 굉장히 고차원으로 펑튀겨 가지고 고차원의 어떤 영역으로 보내면 우리는 간단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게 원 데이터를 좀 더 고차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나누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쓰는데 그게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원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가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피처를 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합쳐서 어떤 피처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학습을 하면 우리가 이 딥러닝 메소드라고 모델이라고 하고 바로 그 직전에 피처를 어떻게 뽑았다 치고 그 피처를 넣어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거치는데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클래시파이어 사이에 난리니어성을 넣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가지고 한 레이어 넘어가도록 해서 어떤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그 사이에 있는 웨이트를 튜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결국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상당 부분이 다 연계가 돼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우리 홈워크가 나가 있는데 홈워크는 아직까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미지 중에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PCA 기억법을 써서 나온 어떤 그 이미지, 그걸 우리가 아이겐 페이스라고 그랬고 그 아이겐 페이스를 각각의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는 이제 얼굴의 표정을 웃는 기쁜 영상, 얼굴, 슬픈 얼굴, 뭐 화난 얼굴 이렇게 이제 각각의 레이블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 분포를 구하고 그 분포에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주성분을 찾아서 그 주성분으로 이 얼굴을 다시 이 디멘션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예제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코딩을 추가해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완성시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 상당 부분은 코딩이 있고 그 코딩을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답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 AI 허브라고 하는 니아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시스템에서 우리 학급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숙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AI 허브가 쓰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뭐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제 그걸 써보니까 어떻든지 뭐 이런 것까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홈워크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LMS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